짧은 시간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조관영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잠시 질의 및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에서 우선 배인기 장님.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핵개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생존 차원에서나 논리적으로 100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핵개발을 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 고려돼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은 대외 의존적 경제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국민들이 그런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핵개발을 하자 뭐 했더라도 한국 경제가 여러 대외적인 그런 압박에 의해서 경제가 어떤 타격을 심하게 받았을 때에 그 여론에 참가했던 사람들도 전부 이거 나라 죽게 생겼다 하고 돌아설 가능성이 지금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개발은 어찌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취약한 어떻게 보면은 자국의 그 자존에 의한 경제력을 갖지 있지 못하는 이런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도 그런 희생을 감안하고도 핵개발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핵개발을 하자는 주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는 할 수 없겠죠. 제가 일단 1차 목표로 삼고자 하는 것은 핵개발하자는 여론이 여론조사에서 80% 이상 나오도록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핵개발을 선언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NPT에서 우리가 탈퇴를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핵개발로 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있죠. 시간 있는 그 시간 와중에서 저는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도권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죠. 주도권이. 그리고 경제 제재가 어떤 경제 제재가 과연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기 전에 핵개발 단계에서 국제사회에서 핵개발 생존 수단으로 핵개발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 무슨 경제 제재가 가능할까?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 저번에 FTA가 있는데 가능할까? 하나 이런 국제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핵을 완전히 가진 상황에서 어떤 적대적인 국제관계가 형성이 돼서 한국을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하는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는 충분히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만 받으면은 핵개발 선언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의 핵개발이다. 그리고 그 전에 물론 미국하고 사전에 깊은 전략적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은 그런 위험을 우리가 계산을 하지만은 국민들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은 사실은 기술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우리 국민들이 하나의 국가 의지로서 핵개발을 선택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한 정부의 정책의 기술적인 문제는 그것 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것 그것만 우리가 충실하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핵개발을 한 나라에서 예컨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에 대한 국제적 제재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뭐의 핵개발이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봐도 국제사회에서 저 한국은 핵개발할 수 밖에 없겠구나. 핵개발을 해야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구나. 육자회담 가지고는 저거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리고 국제제재라는 게 갑자기 들어옵니까?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일단 핵개발을 선언하면은 그 나라가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다음 김성태 의원. 예, 오늘 아침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또 평화적인 핵 개발을 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다행히 우리가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안보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참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내년에 있는 대선에서 어떤 국가 지도자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이런 대안을 가지고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내년에 좀 대선 주자 나올 사람들 이런 걸 좀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표님께서 갖고 주자들 모아놓고 우선 물론 여론 80%도 필요하지만은 지금 여건이 좋으니까 우선 지도자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여기 와서 선생님 말씀 듣고 참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 지도급을 모아놓고 이런 그 말씀을 해주실 그런 기회가 있는지 아니면 만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정치권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하는 정당은 한나라당하고 자민련입니다. 한나라당하고 자유선진당. 그리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아직도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는 정당이 민노당은 민주당이죠. 이게 한국 정치의 지형이죠. 지형. 천안함 폭침이라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왜 동의하지 않느냐? 바로 김정일이가 저질렀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저는 종북 세력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자는 뭐냐? 북한 추종 또는 북한 굴종 세력을 우리가 종북 세력이라고 합니다. 민노당, 민주당은 종북적 정치 세력이죠. 그쪽은 뭐 우리가 자주적 핵개발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할 상대가 안 되는데 문제는 한나라당이 지금과 같은 안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느냐 하면은 대처하지 못하고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하는데 한나라당의 역할이 너무나 미미하다. 그래도 국민 여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명박 정부와 군대가 욕을 먹어가면서도 나름대로 중심을 지키고 여기에 국민 여론이 따라가고 언론도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호의적인 걱정하는 보도를 많이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가 상당히 정교조 교육을 받은 20대가 상당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나라당인데 한나라당이 지금 안보 문제를 제1의 주제로 삼아야 될 이 순간에 지금 뭘 제1의 주제로 삼고 있느냐 하면 개헌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개헌 문제. 개헌은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절대 안 되죠. 또 개헌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어떤 방향으로 개헌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개헌 주동 세력이 이 세계 역사상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헌을 하겠다면은 절실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개헌을 안 하면은 나는 생활하기가 어렵다. 절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무슨 조항 때문에 우리 생활이 불편합니까? 무슨 조항 때문에 우리 정치가 엉망입니까? 아니 5년 단임제 때문에 국회가 저래 엉망입니까? 그리고 개헌을 하겠다면 대통령부터 여당이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이렇게 개헌하겠다는 안을 하나 내놔야죠. 그거 하지 않고 개헌하겠다는 것은 광원단을 모집하면서 목적지도 밝히지 않고 모집을 해놓고 이 관광단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으면 묻지 마세요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건 되지도 않는 겁니다. 더구나 개헌 주도 세력이라고 하는 그 이재호라는 사람은 과거에
좌익운동을 한 핵심 멤버입니다. 또 그 사람은 좌익운동을 할 때 이른바 통일 전문가였어요. 통일 전문가. 그 사람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최근까지 한 통일 방안이 뭐냐? 한반도의 통일 방안이 뭐냐? 1민족, 1국가, 2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민족, 1국가, 2체제. 국가연합식 통일 방안. 딱 내용 보면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과 똑같은 겁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더구나 영토조항 제3조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도하는 개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개헌이 되는 방법이 하나는 있습니다. 개헌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박근혜 세력이 뭉치고 거기에 대해서 좌익 세력이 민주당, 민노당이 거기에 합세를 해가지고 좋다 개헌하자. 그런데 뭘 개헌하느냐? 우리 통일을 앞두고 북한을 언제까지 반국가 단체로 볼 수 있겠느냐? 여기에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헌법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도서를 한다. 이거 좀 바꾸자.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요거 바꾸자. 그러면은 우리 개헌 참여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건 완전히 나를 들먹는 반역적 개헌이죠. 그 이외에는 개헌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개헌은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개헌안을 국회는 통과시켰는데 이게 국민투표에 붙여보니까 55대 45로 가결이 되었다. 그럼 나라가 갈라지는 거죠. 80대 20으로 가결이 되어야지 55대 40으로 가결된 헌법이 그게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되지도 않을 개헌을 가지고 안보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더구나 대통령 임기가 1년 한 11개월쯤 남았니? 2년쯤 남았군요. 2년 남은 이 상황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그래서 한국의 정치 지형상의 큰 문제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애국 세력, 보수 세력, 자유민주 세력이라고 지칭되는 이 세력은 존재하지만 이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당. 한나라당 보수 정당을 볼 수 없는 거죠. 좌파 정도. 정확하게 보면 한나라당의 스탠스는 중도 좌파 정당입니다. 헌법에 대한 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세력이 헌법을 또 고치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참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외무장관도 그렇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나와가지고 북한을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 아니,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하면은 과거 같으면은 그거 다 수사 대상 아닙니까? 어떻게 북한이 국가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분단 상황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도 한반도에서는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국가는 한 나라밖에 없다. 그걸 위해서, 그 정통성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런 헌법적 신념이 부족한 사람들이 또 개헌까지 하겠다. 안 될 거다. 안 되는데 그 결과는 뭐냐? 이거 계속 가면은 보수가 분열됩니다. 보수가 분열되도록 저쪽에서 개헌에 참여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 결과로서 2012년 2차례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에서 딱 원칙이 하나 있어요. 보수는 분열하면 망하고 좌파는 오만해서 망한다. 좌파는 무식한 집단인데 저가 잘났다고 오만해서 자충수 두다가 망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보수는 분열하면은 집권할 수 없다는 게 과거의 선거의 통계상 확실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주적 핵개발 그리고 북한 정권을 이제는 무너뜨려야 된다. 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민주혁명의 이 열기를 북한한테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우선 하나, 구체적인 하나, 휴전선의 대북 방송을 내일부터라도 열어라. 그래서 리비아에서 무슨 꼴이 벌어지고 하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그냥 보여주면은 그게 북한을 흔들고 그게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쪽으로 갈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종구 장관님 말씀대로 북한의 군대의 변화에 의해서 북한의 민중이 아니라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 북한의 지금 가장 큰 변화는 북한의 시장 세력이 있다. 북한의 70%는 계급이 아니라 시장에서 먹고 산다.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공작이 먹힌다. 우리가 투수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던지는 공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시장이다. 우리가 CD를 보내면은 그게 CD가 시장에서 팔린다. 우리가 정보를 보내면은 그게 시장 바닥에서 하나의 정보로서 선전이 됐다. 우리의 파트너가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변화시키고 시장 세력들의 생각을 바뀌었을 때 북한에 뭔가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아주 무슨 급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희망을 가지고 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될 한나라당의 저런 입장. 물론 한나라당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풍선 보내겠다는 사람도 있고 북한 인권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데 그 당의 생리가 이상한 생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집단적으로 당론을 모아서 조직적으로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당 지도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조직의 생리 같습니다. 생리. 이 생리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은 참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마지막 한 분만 시간 상